어머니, 외투 벗어요. 지갑이랑 휴대폰도 주세요. 폭설이 쏟아지는 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패딩 외투를 벗겼습니다. 영하 12도 서울역 대합실이었습니다. 68세 시어머니는 얇은 옷 한 겹만 걸친 채 휠체어에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밤 9시가 넘어 대합실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눈바람 속 광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쓰러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데 이 시어머니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무료급식소 봉사자가 기적처럼 발견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알았기 때문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시골 땅,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1350억.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버리기 전에 이미 도장을 훔쳐 땅을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서울역에 버릴 때는 무릎 안 꿇더니. 며느리는 결국 수갑을 차고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68세 할머니. 그녀의 처절한 복수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2월 말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8세 할머니가 폭설 내리는 서울역에 벌어졌다가 1350억을 손에 쥐고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이 됐어요. 충청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는데 3년 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집에서 손자를 봐주며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12월에 서울역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며느리가 밀어주는 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뒤따라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정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휠체어를 구석에 세웠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투 주세요. 추우니까 제가 들고 있을게요. 저는 입고 있던 패딩 외투를 벗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외투를 받아들더니 또 손을 내밀었어요. 지갑이랑 휴대폰도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지갑과 휴대폰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자기 가방에 넣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수진이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따라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화장실이 그렇게 먼가 싶었어요. 3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버려졌구나.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갑도 휴대폰도 외투도 없었습니다. 얇은 내복 위에 걸친 옷 한 겹이 전부였어요. 12월에 서울역 대합실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싸늘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던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충청도 시골집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서울에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준서도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며느리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손자 준서 얼굴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생 살던 시골집을 비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생활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데려간 곳은 베란다 옆에 붙은 창고 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겨우 이불 하나 깔면 꽉 차는 크기였어요. 수진이가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작지만 아늑하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구박이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제 방 앞을 지나가다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냄새나. 어머니, 문 닫고 계세요. 저는 매일 씻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는 냄새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식사 시간이면 가족들은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만 빠졌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밥상을 들고 와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드세요. 식탁이 좁아서요. 밥은 늘 식어 있었습니다. 반찬도 가짓수가 적었어요. 손자 준서만 가끔 몰래 제 방에 들어와 반찬을 더 가져다 줬습니다. 준서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거 더 가져왔어요.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시골로 내려갔을 겁니다. 준서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느 날은 손님이 왔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방문을 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님 갈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 방에는 누가 있어? 며느리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파출부 아주머니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파출부 아주머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마련해준 어미가 파출부 아주머니가 됐어요. 5년 전 농기계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로 저는 휠체어 신세가 됐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저를 화장실에 데려다 줄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짐짝이 따로 없네. 무거워 죽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짐짝 같았어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땠냐고요? 정우는 아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밤늦게 제 방에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원래 좀 그래. 저는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늙은이 언제까지 살 거야? 요양원에 보내버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만데.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무슨 엄마야? 짐짝이지. 냄새나고 더럽고. 나 이제 못 참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한 달 전부터 며느리는 요양원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좋은 요양원이 있다느니, 시설이 깨끗하다느니. 저는 불안해서 밤잠을 설쳤어요. 며칠 전에는 수진이가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며느리가 서랍을 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장이랑 주민등록증 어디 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거기 서랍 안에 있을 거야. 수진이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챙겨나갔습니다.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은 게 후회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골 요양원 구경 가요. 엄청 좋은 데래요. 저는 휠체어에 태워졌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영영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폭설 속 서울역 대합실에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얇은 옷 한 겹만 걸친 채로요. 밤 9시가 넘자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영무원이 제 휠체어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대합실 문 닫아야 해요. 나가주셔야 합니다. 저는 사정을 해봤습니다. 보호자가 화장실 갔는데 아직 안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영무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휠체어를 끌고 역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폭설은 더욱 거세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순식간에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봤습니다. 저기요,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발이 곱아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가 덜덜 떨리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때 지난 68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5살 때였어요. 남편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석 달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23만 원뿐이었어요. 저는 관 앞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왔어요. 모내기철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모를 심었고 가을에는 해가 질 때까지 별을 베었습니다. 품삯을 받아 아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냈어요. 정우가 대학에 붙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어요. 정우가 합격 통지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서울에 있는 대학이야. 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보니 300만 원이었어요. 당장 낼 돈이 없었습니다. 12월 한겨울이었어요. 저는 동네 부잣집 김장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에 돌아왔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살이 트고 피가 났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정우 대학 보내야지. 조금만 참자. 열흘 동안 그렇게 일했습니다. 겨우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저는 그 돈을 봉투에 넣어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해냈다. 이거 들고 학교 가라. 아들이 돈 봉투를 받아들더니 엉엉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 자금 5천만 원도 제가 마련해 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땅 팔고 논 팔고 없는 살림 쪽에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그런 아들이
지금 저를 휠체어에 태워 폭설 속 서울역에 버렸습니다. 손이 트고 피가 나도록 일해서 키운 자식이에요. 내 새끼 대학 보내려고 찬물에 손 담그고 김장했어요. 등록금 봉투 받아들고 울던 그 아들이 만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는데 이제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 속에 파묻혀 죽으면 편하겠다 싶었어요. 정우야, 엄마 미워하지 마라. 너 잘 되라고 평생 일만 했다. 그것만 알아다오.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제 위에 따뜻한 것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 패딩을 벗어 제게 덮어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119예요. 서울역 광장이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여자는 무료 급식소 야간 봉사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휠체어를 보고 달려왔다고 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가 저체온증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보호자요. 저를 버린 아들과 며느리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그 번호는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여자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윤정숙이라고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정숙 씨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내 자식한테 버림받고 처음 보는 남한테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저는 정숙 씨 손을 놓지 못하고 밤새 울었어요. 병원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밥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물었어요. 정숙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한테 버림받은 적 있어요. 그때 누군가 손 내밀어 줬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손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퇴원 날이 됐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정숙 씨가 구청 복지센터에 연락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줬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였어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그래도 며느리네 창고방보다는 100배 나았습니다. 정숙 씨가 이불을 깔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저는 정숙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고마워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숙 씨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갚긴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게 저한테는 보답이에요. 며칠 뒤 정숙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키운 것, 농사 지으며 평생 일만 한 것,
그리고 서울역에 버려진 것까지.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시골에 재산은 없으세요? 집이나 땅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충청도에 땅이 좀 있어. 1만 5천 평쯤 될 거야. 남편이 물려준 건데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라 별 쓸모가 없어. 정숙 씨 눈이 커졌어요. 1만 5천 평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정숙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청남도 5호시 신도시 개발 확정, 토지 보상 본격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정숙 씨가 기사를 읽어줬습니다. 제 땅이 있는 곳이 신도시로 지정됐대요. 그것도 중심 상업지구라고 했습니다. 평당 보상가가 900만 원이라고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만 5천 평에 900만 원이면 세상에.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350억. 1350억 원이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비싸졌다고. 내가 평생 농사짓던 그 땅이.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기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기사를 더 읽어내려가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벌써 보상금 신청을 했대요. 토지 소유자 아들 이름으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정호가. 기사에 신청자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이정호. 틀림없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땅 보상금을 대신 신청한 거예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장이랑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거구나. 며칠 전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지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챙겨갔습니다. 그게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정숙 씨가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숙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사에는 제 땅 중 5천 평이 한 달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매도인 이름은 박말순. 저였어요. 저는 땅을 판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땅을 팔았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훔쳐서 땅을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5천 평이면 45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제 모르게 빼돌린 거였어요.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챙겨갔는지, 왜 서울역에 저를 버렸는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며느리는 제 땅이 신도시가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니까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았던 거예요. 저를 버리기 전에 땅을 팔아 돈을 빼돌리고 나머지 보상금까지 가로채려고 한 거였습니다. 저를 서울역에 버린 건 단순한 구박이 아니었어요. 수백억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인연이 진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준서야. 손자 준서가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채로요.
준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저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요. 저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서야, 여길 어떻게 왔어?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어? 준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서울역 주변을 뒤졌어요. 그래도 못 찾아서 구청에 물어봤는데 복지센터에서 주소 알려줬어요. 저는 준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이 어린 것이 할머니를 찾으려고 한 달을 헤맸다니. 고생했다, 준서야. 할머니 걱정했구나.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땅 얘기하는 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들었는데? 준서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땅 팔았어요. 450억 받아서 외할머니 이름으로 숨겼대요. 나머지 보상금도 다 가로챌 거라고 했어요. 역시 그랬어요.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준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명함 한 장이었어요. 할머니, 이거요. 학교 선생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법률구조공단이래요. 여기 가면 무료로 변호사 상담받을 수 있대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당하면 안 돼요. 싸워야 해요. 제가 도울게요. 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17살 어린 것이 이렇게 의젓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준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서 맞지?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 많이 사랑하는구나.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지킬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식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손자한테는 사랑받고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 가만히 당할 수는 없어. 내 땅이야. 내가 평생 지켜온 땅이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숙 씨와 준서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사정을 말하니 담당 변호사를 연결해줬어요. 최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버려진 것, 땅이 신도시가 된 것, 며느리가 땅을 팔아버린 것까지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입니다. 며느리분이 어머니 도장과 신분증으로 위임장을 만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이건 범죄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 땅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조 서류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소송을 걸면 됩니다. 보상금 신청도 마찬가지고요. 희망이 보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먼저 경찰에 고소를 하고 동시에 관할 관청에 보상금 지급 보류 요청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무효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정숙 씨와 준서가 함께 가줬어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며느리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내 며느리를 경찰에 고소하다니. 준서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당한 대로 갚아줘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소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시에 관할 관청에도 서류를 냈어요. 보상금 지급 보류 요청서였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신청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고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집을 압수수색했다고요. 거기서 위조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피의자 한수진 씨가 박말순 씨 도장으로 위임장을 만든 게 확인됐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위조한 거로 보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요. 관청에도 통보됩니다. 보상금 신청 무효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관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요.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위임장에 있는 서명이 박말순 씨 본인 서명과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년 전 농기계 사고로 오른손을 다친 뒤 제 서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악력이 약해져서 글씨체가 달라졌거든요. 병원 기록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조사실에서 소리를 질렀대요. 시어머니가 직접 서명한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앞에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서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거든요. 아들 이름으로 된 보상금 신청은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며느리가 팔아버린 5,000평 땅도 무효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이 더 커졌습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업자였습니다. 450억에 사서 500억에 되팔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위조 사실이 밝혀지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 투자업자가 격분했습니다. 450억을 날릴 판이 됐으니까요. 그 사람이 며느리를 상대로 별도의 사기 고소를 했어요.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고소당하고 부동산 업자한테도 고소당하고 경찰 조사가 연이어 이어졌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450억을 빼돌려서 친정 부모 이름으로 숨겨뒀는데 그 계좌가 압류됐대요.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고 동결시킨 거예요. 저는 관청에 직접 출석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숙 씨가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담당 공무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박말순님 본인 확인됐습니다. 토지 보상금 정당 수령권자로 등록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내 땅을 지켰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관청을 나서는데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반쯤 미친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나 서울역에 버릴 때는 무릎 안 꿇더니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며느리가 제 휠체어 바퀴를 붙잡았어요.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빌고 있네.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네가 나한테 한 짓은 평생 아니죠.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감옥 가면 어떡해요. 한 번만요. 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씨에게 말했어요. 정숙 씨, 휠체어 밀어줘요. 가요. 정숙 씨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며느리가 휠체어 바퀴를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준서가 나섰습니다. 자기 엄마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할머니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며느리가 준서를 노려봤습니다. 너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편 안 들어. 준서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 편이야. 엄마가 한 짓 다 알아. 며느리가 손을 들어준서 뺨을 때리려고 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며느리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준서한테 손 떼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둬.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정숙 씨에게 다시 말했어요. 가요. 정숙 씨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내 땅은 내가 지킨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며느리가 팔아버린 5,000평도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위조 서류로 체결된 계약이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최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1만 5,000평 전체에 대한 보상금 1,350억 원이 어머니 명의로 지급됩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보상금 입금 당일이 됐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쳐봤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350억 원. 1,350억 원이었습니다. 0이 너무 많아서 세다가 헷갈렸어요.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숙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해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어요. 손이 트고 피가 나도록 일했습니다. 남의 집 농사일하고 김장 품팔이하고 없는 살림 쪽에서 아들 키웠어요. 그렇게 평생을 일해도 모으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정숙 씨였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에요. 정숙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서울역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저는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급식소에 기부하고 싶어요. 정숙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 기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 밥 먹이는데 쓰고 싶어. 5억 정도 내면 될까? 정숙 씨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정숙 씨 손을 잡았어요. 정숙 씨,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정숙 씨가 나 살려줬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정숙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둘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급식소에 5억을 기부했습니다. 급식소 사람들이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박말순 어르신 감사합니다라고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재활병원에 입원하는 거였어요. 5년 전 농기계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서요. 재활병원 의사가 진찰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리 상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꾸준히 재활하면 보조기구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팠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리치료사가 제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처음 봐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걷고 싶어요. 내 두 발로 다시 걷고 싶어.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손자 준서가 찾아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제가 썼어요. 편지였습니다. 준서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읽어보세요.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준서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어렸을 때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죽을 뻔한 적 있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는 여행 가고 없었어요. 할머니가 밤새 제 이마에 물수건 올려주셨어요. 새벽까지 한숨도 안 주무시고 저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저 살렸어요. 기억났습니다. 준서가 7살 때였어요. 아들 부부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고 저 혼자 준서를 돌봤습니다. 그날 밤 준서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났어요. 저는 밤새 물수건을 갈아가며 이마에 올려줬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할머니가 몰래 주신 용돈으로 산 축구공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할 때마다 할머니 생각해요. 그것도 기억났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공을 사달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용돈을 모아서 몰래 축구공을 사줬어요.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난다고 엄마가 그랬을 때요. 저는 할머니 방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할머니 품에서 자면 엄마 품보다 더 포근했어요. 저는 글씨가 흐려지는 게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평생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서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준서야, 고맙다. 할머니 살려줘서 고맙다. 준서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 둘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준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겠어요. 저는 준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가 다 책임질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랑 생활비 다 댈게.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 많아요. 저는 준서 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내 손자야. 내 새끼 대학 보내는 게 당연하지. 걱정 마. 준서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은 지 석 달쯤 됐을 때예요. 물리치료사가 보조기구를 가져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한번 서보실래요? 저는 긴장됐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서 보는 거였거든요. 물리치료사가 제 양쪽 팔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조기구를 잡았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2걸음, 3걸음. 저는 3걸음을 걸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해냈어요. 걸으셨어요. 정숙 씨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단해요. 걸으셨어요. 저는 보조기구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내 두 발로 땅을 딛는 느낌이었어요. 비록 3걸음이었지만 세상을 다시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정원에서 정숙 씨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숙 씨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정숙 씨가 김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제가 새벽에 쌌어요.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숙 씨랑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벚꽃이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였어요. 보상금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휠체어 탄 시어머니 폭설에 버린 며느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자가 제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했어요.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인터넷에 며느리 욕하는 글이 수천 개씩 올라왔다고 정숙 씨가 알려줬습니다. 기자들이 며느리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며느리에게 물었대요. 한수진 씨 시어머니를 서울역에 버린 거 사실입니까?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사무실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기꾼 며느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대요. 영업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더 커졌어요. 한 방송국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친 거예요.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전 남편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이혼한 남자였습니다. 그 전 남편이 방송에 출연했어요. 전 남편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만 노렸어요. 결혼하자마자 제 사업 자금 3억을 빼갔습니다. 저는 그 돈 때문에 파산했어요. 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전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 여자한테 속아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시어머니 보니까 제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방송이 나간 뒤 며느리의 사기 전력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더 커졌어요. 아들은 어땠냐고요? 정우는 아내의 과거를 그때 처음 알았대요. 자기가 속아서 결혼한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기꾼 아내 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상사가 아들을 불러서 권고사직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도요. 이미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생기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생 얼굴도 모르던 먼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말순이 숙모, 저 기억나세요? 어릴 때 사탕 사주셨잖아요. 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탕을 사준 적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서 돈을 뜯으려는 거였어요. 정숙 씨가 그 남자를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왔어요. 전화도 쉴 새 없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꾼들도 접근해 왔습니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제가 굴려드리면 2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관심 없어요. 그 남자가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1350억을 그냥 두시면 손해예요. 통장 좀 보여주시면 제가 어떻게 굴릴지 설명해 드릴게요. 정숙 씨가 나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통장을 왜 보여줘요? 어서 나가세요. 그 남자가 못마땅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저는 지쳐갔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눈이 충혈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말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느리가 현관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숙 씨가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가 안 만나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비켜요. 내 시어머니인데 내가 왜 못 만나요? 저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고소 취하해 주시면 제가 평생 모실게요. 네.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요. 어머니, 한참을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경비원이 올라왔어요. 경비원이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악을 썼어요. 어머니, 나 감옥 가면 어머니 때문이에요. 평생 원망할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옆에 정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숙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정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협심증이래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심장에 무리가 왔대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르신,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쓰러지시면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소란이 났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면회 온 분들이 계세요.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만나요. 돌려보내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그런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위독하대요. 꼭 봐야 해요. 비켜요.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환자분이 면회 거부하셨어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내 시어머니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요? 비키라고요. 소란이 커지자 보안 요원이 출동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을 붙잡아서 끌어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 감옥 가면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이 생기니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지? 아들한테 가나? 며느리한테 가나? 그 생각을 하니 이가 갈렸습니다. 안 돼. 전현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살아서 끝까지 지켜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퇴원 후 저는 최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말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대로 죽으면 이 돈이 다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계가족이 상속받게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전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최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익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재산을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신탁에 넣으면 가족이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공익신탁?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미리 정해두는 거래요. 복지시설이나 장학금 같은 데 쓰도록요. 그러면 가족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서울역에서 쓰러졌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설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정숙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밥 먹는 노인들이 떠올랐어요. 다들 갈 곳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저처럼 가족한테 버림받은 분들도 있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1200억을 공익신탁에 넣을게요.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짓는 데 쓰게 해주세요. 최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200억이요. 그 많은 돈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처럼 버려진 노인들이 갈 곳이 있어야 해요. 그분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최 변호사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절차를 진행할게요. 손자 준서한테는 따로 돈을 남겨뒀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랑 생활비를 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50억을 받도록 설정했어요. 준서가 그 얘기를 듣고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 50억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저는 준서 손을 잡았어요. 준서야, 이건 할머니 마음이야. 너는 할머니 살려준 애야. 받아.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 부끄럽지 않게. 신탁 소식이 알려졌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1350억 보상금 받은 할머니, 1200억 공익신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완전히 미쳐 날뛰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요.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 금치산자라는 게 뭐냐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혼자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산 관리를 가족이 대신 하게 된대요. 며느리가 노린 게 그거였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였습니다. 기가 찼어요. 인연이 끝까지 이러는구나 싶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했어요. 저는 감정 날짜에 맞춰 병원에 갔습니다. 전문의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저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전문의가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박말순 씨는 68세 기준 상위 10% 이내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정숙 씨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판사가 진단서를 읽더니 며느리 쪽을 바라봤어요. 피고 한수진 씨, 원고가 치매라는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200억을 남한테 다 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치매가 아니면 그럴 리가 없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게 치매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판사님, 저 늙은이가 저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할 리가 없어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고함을 치면 퇴정시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며느리의 주장은 기각됐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박말순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의료 감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한수진 씨의 금치산자 선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가 덧붙였어요. 오히려 피고 한수진 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노인 학대이자 재산 갈취에 해당합니다. 검찰에 고발을 권고합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앉은 아들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찰이 며느리를 기소했습니다. 죄목이 뭐였냐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노인유기. 3가지였어요.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사가 며느리에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도장과 신분증을 훔쳐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맞습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직접 주신 거예요.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위임장의 서명은 피해자 본인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조입니다.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폭설이 내리는 서울역에 버리고 갔습니다. 맞습니까?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외투, 지갑, 휴대전화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게 잠깐 자리를 비운 겁니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검사가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그날 법정에 갔습니다. 며느리의 최후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실형이었어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진짜 감옥에 가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건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법원 경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시어머니가 나빠요. 저는 법정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재판 결과가 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시어머니 서울역에 버린 며느리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응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방송국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어떤 심정이셨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으셨을 때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그것만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일해서 아들 키웠는데 그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 같은 노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한테 버림받고 재산 빼앗기고 말 못하고 속으로만 우는 분들이요.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늘이 알고 있다고.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편지도 오고 전화도 왔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는데 이제 싸워볼게요. 당신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수천 통이 왔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동산 사무실은 폐업했어요. 직원들도 다 떠났습니다. 사무실 유리창에 누군가 사기꾼이라고 낙서를 해놨대요. 아들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며느리와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둘의 재산은 사기 피해 배상으로 전부 압류됐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2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기부한 기금으로 충청도 고향 마을의 복지시설이 완공됐어요. 이름은 말순의 집이었습니다. 버려진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개관식 날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정숙 씨가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정숙 씨가 거울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평생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지시설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500명쯤 됐습니다. 기자들도 왔고 구청장도 왔어요. 다들 저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보조기구를 건네줬어요. 2년 동안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에 이제 보조기구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휠체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저는 보조기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테이프 커팅대까지 20걸음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제가 테이프 앞에 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가위를 들고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빨간 테이프가 떨어지자 함성이 터졌어요. 축하합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박수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이크가 건네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서울역에서 죽을 뻔했어요. 가족한테 버림받고 폭설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준 분이 계세요. 저는 정숙 씨를 바라봤어요. 정숙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숙 씨가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 같은 노인이 많아요. 자식한테 버림받고 갈 곳 없이 떠도는 분들이요. 이 집이 그분들의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손자 준서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준서가 양복을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준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 할머니의 손자 이준서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일만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아버지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버림받으셨어요. 준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서울역에서 쓰러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달 동안 할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찾았을 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준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 될게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서가 단상에서 내려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준서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할머니 살려줘서 고맙다. 객석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숙 씨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말순의 집에 어르신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첫 달에만 30명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갈 곳 없던 분들이었어요. 정숙 씨가 원장이 됐습니다. 매일 저와 함께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 씨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행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정숙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정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어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가족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수진이는 교도소에서 2년 6개월을 복역했어요. 출소한 뒤에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500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봉사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말순의 집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복지시설 마당을 청소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예전의 말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 할머니가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 그 유명한 년이지. 시어머니 서울역에 버린 년. 수진이가 움찔했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TV에서 봤어. 네 얼굴 온 나라가 다 안다. 부끄러운 줄 알아.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며느리였구나.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지.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정우는 며느리와 이혼했어요. 재산은 전부 압류당해서 남은 게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지금은 서울 어딘가 고시원에서 혼자 산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말순의 집 정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정우가 들어오지 못하고 정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용기를 낸 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들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에 흰 것이 늘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45살인데 60살처럼 보였어요. 정우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었어요. 젖 먹여 키우고 손잡고 학교 보냈어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손이 트도록 김장 품팔이를 했습니다.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논 팔고 땅 팔았어요. 내 새끼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새끼가 나를 서울역에 버렸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쌍하기도 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못해.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잘 살아라. 다시는 날 찾지 마라. 이제 남이야. 정우가 울었어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보조기구를 잡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우가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뒷모습이 작아져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가을이 됐어요.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말순의 집 어르신들과 함께 단풍놀이를 갔어요. 30명이 버스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보조기구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어요. 산이 온통 빨갛고 노랬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어르신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서가 제 옆에서 걸으며 손을 잡아줬어요. 대학생이 된 준서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저는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폭설 속에서 죽을 뻔한 할머니가 1350억 부자가 됐죠. 드라마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에는 신도시 개발로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녀에게 버림받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어르신들의 사연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내 명의의 재산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도장과 신분증은 절대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둘째, 나이가 들어도 자존심을 지키세요. 억울하면 참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셋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집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순 할머니처럼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 복지센터 등 도움받을 곳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오늘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말순 할머니처럼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